안녕하십니까. 저는 시소감각통합상담연구소에서 일하고 있는 지석연입니다. 앞서 김성남 박사님의 이제 긍정적 행동 지원이나 행동에 대한 이해에 이어서 저는 발달장애인의 신체적 건강, 그다음에 생활적 건강에 대한 부분을 국제 기준에 맞춰서 설명을 드리고, 그리고 그 기준에 따라서 어떻게 장애를 이해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이름이 부제에 있는 것처럼 ICF와 후다스 2.0이라고 하는 평가 방법을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식사하시고 나서 좀 피곤하시겠지만 네, 아주 큰 목소리로 열심히 진행해 보겠습니다. 진행할 내용은 이런 순서로 진행이 됩니다. 우선 건강과 장애 개념에 대한 국제적인 분류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그리고 그게 왜 필요한지에 대한 설명을 좀 드리고요. 그리고 나서 발달장애인에게 행동에 대한 어려움이 있는데, 그래도 그 발달장애인의 특성에 맞는 그 사람의 건강 기능, 그리고 어떤 어려움이나 장애의 내용이 어떤지,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서로 상관관계가 있는지 설명을 드리고, 그리고 이제 발달장애인의 건강과 장애를 평가하는 도구를 설명을 드리는 시간으로 구성이 됩니다. 자, 요 슬라이드는 이제 오른쪽에 아래쪽에 파란색 링크가 나와 있죠. WHO에서 제공하고 있는 오픈된 기준이에요. 오픈된 기준인데, 이제 WHO는 여러분 요즘 코로나 때문에 굉장히 이제 유명한 단체이고, 또 복지기관에 일하시는 분들은 WHO의 어떤 전체적인 지침에 따라서 일을 하시게 됩니다. 그 지침 안에는 이제 그 기준이 있어야 전체적으로 정책을 정할 수 있으니, 크게 건강을 분류해야 사람들과 건강에 대한 정책을 진행할 수 있겠죠. 그래서 WHO는 크게 이제 건강을 위해서 질병에 대한 기준을 마련했고, 그 다음에 질병 이외에 또 건강 기준을 마련했어요. 색깔은 의미 있게 이제 WHO가 말하는 대로 제가 좀 정리했는데요. 우선은 WHO에서 갖고 있는 국제 질병 분류가 있어요. 그래서 국제 질병 분류는 영어로 이렇게 앞쪽에 단어만 보시면 ICD라고 돼 있죠. 그래서 국제적인 분류인데 질병을 분류한 기준이 하나가 있어요. 매뉴얼 매뉴얼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 매뉴얼 색깔을 파란색으로 이제 많이 표시하고 있거든요. 딱 이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질병 분류가 아주 오래 전부터 여러 나라의 질병이 이름이 헷갈리지 않도록 똑같이 분류하자, 이렇게 이제 만들어진 거예요. 예를 들면 저희가 지금 코로나19에 이제 그 감염증이 있는데, 그 코로나19 감염증에 대해서는 코비드19라고 이제 이름을 붙이고 그 앞에 코드가 붙어요. 그 코드를 동일하게 사용하게 됩니다. 뭐 어느 나라는 코로나19에 만일에 H110이라는 코드를 붙였으면 다른 나라에서 이걸 A11, 뭐 A13 이런 식으로 쓰면 안 되는 거죠. 똑같은 기준을 갖고 있는 거고요. 그것과 더불어서 질병만이 아니고 사람에게는 또 다른 건강에 대한 그 정의가 필요하더라, 그다음 분류가 필요하더라. 그래서 그걸 빨간색 오른쪽에 있는 것처럼 분류를 했어요. 그래서 그 기준은 사람에게 생활하는 데 있어서 건강하냐, 신체가 건강하냐, 정신이 건강하냐, 사회적으로 웰빙하냐, 이런 부분에 대한 기준을 두어서 그것을 국제 기능 장애 건강 분류라고 합니다. 여긴 질병을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아프지 않으면 무조건 또 건강한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신체적으로 건강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정서적이나 정신적인 건강함을 갖고 있고, 어떤 사람은 관계적으로 굉장히 건강할 수 있죠. 그런 부분에 이제 어려움이 있으면 그것을 장애라고 하자, 그렇게 해서 건강 분류를 합니다. 그렇게 한 두 가지 빨간색과 파란색의 분류를 놓고 아래쪽에 보시면 국제 건강 중재 분류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건강에 대한 처치를 할 때 치료만 있는 게 아니고, 질병 통제만 있는 것이 아니고, 이 손상에 대한 부분을 예방을 한다든지, 아니면 기능이 장애가 되는 부분을 예방하는 그런 부분도 있고, 이제 다쳤거나 어떤 손상을, 교통사고 났거나 그러면 치료를 하기도 해야 되겠죠. 그런 부분도 있고, 또 치료는 더 이상 이루어지지 않지만 삶에 대한 기능을 재활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기능을 유지하고 증진하는 것도 건강의 어떤 중재 방법이고, 질병이나 손상을 치료하고 통제하는 것도 건강의 중재 분류 방법이 되겠습니다. 선생님께서 만나시는 발달장애인들 같은 경우는 여기에 이제
마찬가지로 질병에 대한 부분도 해당이 되겠고, 그다음 기능에 대한 부분도 해당이 되겠는데, 그 사람들의 특징은 또 어떻게 볼 것인가, 이 기준에 맞춰 저희가 가지고 있어야 이후에 발달장애인이 병원에 가서 자치를 받을 때랑, 그다음에 생활하는 곳에서 기능을 유지하거나 예방을 할 때랑 같이 소통할 수 있는 도구가 소통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WHO가 이걸 만든 이유는 여러 형태의 그 질병이나 여러 종류의 기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공통적인 모델로 서로 소통하고 팀 접근을 하라고 하는 의미에서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사람의 건강을 제목에 있는 것처럼 질병의 여부, 그 다음에 기능이나 사람의 참여의 여부, 이 두 가지를 합해서 건강의 관점으로 보자, 이런 내용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저는 ICF를 중심으로 좀 얘기를 드릴 거예요. ICF는 이제 줄여서 ICF라고 하고, 아래쪽에 있는 것처럼 국제 분류인데, 펑셔닝, 기능하느냐에 대한 분류, 그리고 장애가 있느냐, 그 다음에 어떤 것이 건강이냐, 이런 부분을 분류하는 하나의 모델이에요. 그 모델은 지금 슬라이드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색깔로 나와서 5가지, 6개인가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 네모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제일 그 그림을, 이 그림처럼 나와 있는 것을 도식이라 그러거든요. 이 도식에 사람에 대한 부분의 건강의 내용을 담고, 그리고 여러 팀들이 소통하라 라고 해서, ICF라고 하면 이렇게 생긴 6개 네모, 3개 층인 네모를 이해하고 있어야 이제 될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 제일 위층에는 건강 상태를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질병 분류를 기준으로 이 회색 네모를 채워요. 그래서 ICF에서는 우선 ICD를 반드시 반영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ICD 상의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질병이 있는지 없는지. 왜냐하면 그 질병이 두 번째 칸에 있는 하늘색, 분홍색, 주황색에 있는 그 내용에 크게 영향을 주기 때문이에요. 가운데 이제 있는 방금 말씀드렸던 세 칸이 사람의 기능하느냐라는 부분이거든요. 저희가 손이 있고, 그다음에 뭐 몸이 있고, 뇌가 있고, 이렇게 몸의 구조가 있으면 그 구조가 제대로 기능을 해야 건강하다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신체 구조와 신체 기능에 대한 부분이 하나의 기능 파트고요. 신체만 기능하고 구조와 기능이 있다고 해서 사람이 모든 곳에서 제대로 사는 건 아니에요. 예를 들면 이제 뭐 미국 사람이 머리가 좋고 IQ가 좋은데 미국의 삶을 살았던 사람이 만약에 한국에 와서 살아야 된다. 그런데 젓가락을 한 번도 써본 적이 없다. 그러면 그 사람은 신체는 기능하지만 젓가락 사용하기라는 활동이나 식사 참여하기는, 한국식 전통 식사에 참여는 어려울 수 있겠죠. 그러니까 신체의 건강한 부분하고 가운데 있는 이 활동이 기능하는 거하고는 서로 관계가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더라. 그래서 약간 분리된 독자적인 것이더라 라는 거예요. 그래서 활동을 건강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으로 봅니다. 그리고 그 활동이 이제 제일 오른쪽에 있는 주황색에 있는 참여로 가게끔 이 활동과 참여를 하나로 묶어서 간주하라, 이렇게 WHO는 얘기하고 있어요. 활동은 어떤 거냐면, 이제 예를 들면 컵에 있는 물을 마신다 라고 하면 마시기라고 하는 활동이 되죠. 그런데 이제 제가 선생님들하고 강의를 하다가 중간에 조금 더 목이 마르고, 그래서 말을 좀 더 잘하려고 물을 마신다 라고 하면 그 물 마시는 건 강의나 교육 활동을 통한 참여 활동이 되잖아요. 그래서 활동은 이름을 붙일 수 있는 과제, 그 다음에 그 과제가 사람이 살아가는 인생에 의미가 있거나 목적이 있으면 참여, 이렇게 얘기를 해서 신체적으로 기능하냐, 활동이 기능하냐, 참여적으로 기능하냐, 이 부분을 사람의 펑셔닝, 기능으로 봅니다. 그래서 ICF가 제일 중요하게 분류하는 것은 가운데 신체의 기능과 구조, 활동과 참여에 대한 부분이에요. 그 가운데에 있는 세 개가 기능이면 이 기능에 질병이 있냐 없냐가 영향을 주고요. 그 다음 아래쪽에 2개가 영향을 줘요. 환경과 개인. 사람이 살아가는 환경이, 그 사람이 어떤 그 살아가는 성향, 이 2가지가 이제 2개가 같이 접목해서 인간이 살아가잖아요. 그래서 환경 요인과 개인 요인은 굉장히 중요한 삶의 맥락이 됩니다. 삶의 상황이 돼요. 그 상황이 활동과 참여나 신체 기능에 크게 영향을 준다는 겁니다. 그에 대한 예도 이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들어보겠습니다. 이 부분을 저희한테도 들면 들 수 있거든요. 저희 같은 경우는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환경 요인에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확산이 되는 사회가 됐어요. 그죠? 그리고 지금 저희가 함께
그 주간보호센터에서 이제 그 컨설팅 교육을 하려고 했죠. 그랬는데 코로나 때문에 이 컨설팅 교육을 직접 볼 수가 없으니 어때요? 도구를 써서 유튜브라는 도구를 활용하고 이렇게 다양한 장비를 이용해서 교육 활동을 하고 선생님들께서도 이 활동에 참여하시지만 직접적으로 만나지 않는 환경을 구성해서 지금 저희가 이렇게 참여하고 있죠. 여기서 개인 요인으로 재미없어, 난 인터넷 잘 몰라, 쓸 줄 몰라, 이런 식으로 만약에 내가 흥미가 없다 그러면 좀 참여도가 떨어질 수도 있겠고, 근데 내가 이 일을 하는데 되게 중요하겠다 라고 생각하는 나의 동기가 개인적 요인으로 있다면 지금 활동에 참여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뭐 이걸 하시는 데 있어서 지금 너무 배가 불러서 내 신체적인 위가 지금 불러서 졸린다, 이러면 활동에 참여가 어렵겠고, 선생님들 건강 상태에 질병이 있으신지 없으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네. 그런 개인적인 내용을 저희가 ICF에 담을 수도 있고요. 다음 슬라이드에서는 이 내용을 저희가 발달장애인에게 아니면 특정한 장애 인구나 진단군에 이제 이 ICF를 놓고 이제 바라보게 되거든요. 이 부분을 발달장애 인구에 한번 저희가 맞춰보고 얘기하려고 합니다. 우리나라 등록 장애인들은 대략 전 인구의 한 5에서 6% 정도로 봐요. 장애 인구가 그렇습니다. 고령 인구까지 해서 어떤 어려움이 있는 인구는 전체적으로 한 15%에서 20%로 세계적인 추세가 나와 있어요. 근데 이제 그 중에 장애가, 신체 손상이 있어서 장애가 있는 사람들은 한 5, 6%로 보고, 5, 6% 중에 여기 발달장애인은 하늘색도 아니고 여기 이 짙은 파란색, 굉장히 적은 인구죠. 전체 장애인 안에서도 굉장히 적은 인구지만 이 인구에 대해서 저희가 준비가 너무 안 돼 있었기 때문에 사실은 발달장애인도 소외가 되고 발달장애인을 만나는 사람들도 발달장애인에 대한 이해가 조금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에 대한 이해를 ICF로 한번 볼게요. 발달장애인 그러면은 주로 저희가 지적장애인이거나 자폐 스펙트럼 장애인이거나 이 두 분류를 가장 많이 다루고 있죠. 근데 실제로는 사실은 다운 증후군처럼 이제 염색체 이상이 있거나 아니면은 이제 후천적이거나 선천적인 어떤 손상을 통해서 그 삶에서 기회가 좀 더 어려운 그런 분들도 발달 지연이나 발달 장애에 해당이 됩니다. 그런데 일단 자폐 스펙트럼 장애와 지적 장애 두 경우만 조금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여기 신체의 기능과 신체의 기능과 구조는 이제 하늘색으로 표시를 하고, 아까 활동 참여는 분홍색으로 하나를 묶었어요. 이제 ICF가 분류라고 얘기했던, 국제 분류라고 얘기했던 것은 ICF란 이름만 있는 게 아니라 그 안에 건강에 대한 요인들을, 기능에 대한 요인들을 하나하나 장과 절로 분류하자라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신체 기능과 구조에서는 대체로 한 8개의 내용으로 분류를 해서 해부학적 구조와 생리학적 기능을 담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보면 1번은 정신기능에 대한 관련된 구조, 두 번째는 감각기능과 관련된 구조, 3번은 음성과 말하기 기능과 구조, 4번은 심장이나 면역, 혈관계, 5장은 소화대사압 내분비계, 6장은 비뇨생식기계, 7장은 움직임에 관련된 구조와 기능, 8장 마지막은 피부에 관련된 구조와 기능, 이렇게 인간의 몸은 이런 8가지의 내용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 8가지에 대한 부분을 놓고 오른쪽에 활동 참여에서 보면 신체 기능 구조는 8개지만 활동 참여는 쭉 살펴보니까 한 8개가 아니라 9개 정도로 구성이 되어 있더라라고 한 20년간 연구한 팀 접근에 의한 결과로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리고 ICF에서는 특히 활동 참여에서는 앞에 장애 코드를 써요. 신체 기능과 구조에서 코드를 써요. 근데 신체 기능과 구조는 조금 더 의학적이니까 놔두고 활동 참여로 와서 선생님들이 조금 더 이해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여기 영어로 써놨어요. 활동 참여는 데일리 리빙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D라는 코드를 써요. 그래서 D1장부터 D9장까지 작은 단위부터 큰 단위까지의 인간의 활동 참여를 다루고 있어요. 1장은 새로운 것을 배우는 학습과 지식 적용. 지금 저희가 이렇게 유튜브로 서로 강의를 주고받고 뭐 교육을 주고받는, 이건 정말 저에게 처음 있는 일이잖아요. 저도 여기서 새로운 자리 배치하는 방법이라든지 눈을 어디 둬야 되는지 이런 것도 지금 배우고 있고, 선생님도 마찬가지로. 그래서 학습과 지식 적용은 우리가 뭔가 새로운 걸 배우면 항상 따라다니는 우리의 활동 참여예요. 그럴 때 두 번째,
두 번째는 그 활동 참여를 처음 배울 때, 새롭게 할 때 배우는 게 있고, 두 번째 좀 잘 배우게 하려면, 잘 배우려면 과제가 단순하거나 나에게 좀 적절하게 맞아야 되겠죠. 내 능력에 비해서 너무 과제가 복잡하고 어렵다. 그러면 스트레스를 받고 힘들어져요. 근데 또 과제가 너무 쉽다. 난이도가 낮다. 그러면 역시 참여가 떨어져요. 그러니 두 번째는 과제 자체가 얼마나 적절하냐의 양, 길이 이런 부분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발달장애인에게는 이런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 다음 세 번째가 활동 참여 중에 이제 의사소통. 이거는 음성적인 의사소통과 그다음에 비음성적인 의사소통, 비언어적 의사소통이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소통할 때는 주고 받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1번, 2번, 3번 정도가 우리가 새로운 활동을 배우고 다른 사람과 소통할 때 기본적인 활동 기능이에요. 그러고 나면 네 번째 뭐냐면 일상의 매사에 저희가 움직임이 없으면 안 되죠. 제가 지금 여기 자리에 앉아 있지만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뭐 앞뒤도 움직이고 손도 움직이고, 사실은 의자에 앉아 있으려면 제 발과 사실은 몸도 잘 버티고 있어야 되는 거죠. 이런 것도 움직임이에요. 그래서 작은 움직임부터 교통수단을 이용해서 다른 곳까지 이동하는 것을 통틀어서 4번 D4에서 맡고 있습니다.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나면 D1, 2, 3, 4는 이제 이런 새로운 활동과 참여를 배울 때의 활동의 기능이라고 하면, 이 1, 2, 3, 4가 모여서 간단하게 일상생활에서 만약에 참여가 된다라고 하면 D5번부터는 조금 더 참여에 가까워요. 이것은 집안에서 내가 일상생활을 하는 자주활동이에요. 양치하기, 식사하기, 밥 먹기, 대소변 보기, 옷 갈아입기, 그 다음에 실내를 이동하기, 그 다음 뭐 손톱, 발톱 깎기, 이런 것들이 들어가죠. 목욕하기까지. 그래서 D5, 자주활동이 자립적이다 그러면 실내에서 살아가는 삶은 좀 더 자립적이다 라고 평가할 수 있어요. D6은 이제 그런 그 실내에서 집안에서 있는 일들이 지역과 연결되려면 우리 집안에서 있는 여러 가지 일들을 좀 잘 하고 있어야 되겠죠. 그런 걸 이제 저희가 가사활동이라고 하죠. 집 안에서 여러 가지 청소를 하거나 식사를 하거나 요리를 하거나, 그 다음에 세탁을 하거나, 그 다음에 금융 저축 관리를 하거나, 그리고 집 밖에 나가서 쇼핑하고 집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는 이런 일들을 이제 가사활동이라고 해요. 그래서 D6 가사활동이라고 하는 부분이 만약에 자립한다 그러면 이 사람은 지역사회에서 자립생활을 할 수 있는 사람으로 간주합니다. 여기까지가 조금 생활 중심으로 기능이라고 한다면, D7은 그 한 사람만 살아가는 게 아니잖아요. 나 말고는 전부 타인인데, 이 타인과 소통하는 부분에 있어서 대인에 따라 소통 기능이 달라지죠. 그래서 대인 상호작용 D7은 나를 둘러싸고 나랑 가장 가까운 사람부터 아예 낯선 사람까지 차곡차곡 어떤 식으로 이제 인물에서 어떤 식으로 상호작용하는지에 대해서 분류가 잘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낯선 사람이 사실은 대인 상호작용할 때 의사소통 기능을 가장 적게 사용하니까 좀 수월한 사람이 되고, 친밀한 사람이 될수록 사실 의사소통을 좀 더 많이 사용해야 되기 때문에 친밀한 사람일수록 상호작용의 기능이 더 많이 요구가 돼서 좀 더 난이도가 높아지는 부분으로 코드는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나면 이제 사람이 집안에서 살다가 가사활동 잘하고 다른 사람 만나게 되는 이유는 D8, 삶에서 주요 활동하기 위한 거죠. 보통은 하루에 2시간 이상 규칙적으로 하는 활동, 그 다음에 OECD 기준에서 일반인들은 하루에 8시간 정도만 최대 시간으로 보유하면 좋겠다라고 하는, 권장하는 그 주요 활동입니다. 교육활동, 직업활동, 경제활동, 자원활동, 아동기에는 놀이활동, 이런 것이 삶에서 꼭 이루어져야 되는 주요 활동이라고 해요. 그리고 나면 맨 마지막으로 이런 활동하는 사람들이 집 바깥에서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바깥에서 일어나는 모든 활동들을 저희는 지역활동이라고 하고, 여기에 사회적 참여를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고 있어요. 그래서 분홍색의 이 활동 참여가 구성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파란색으로는 이제 환경 요인이거든요. 환경 요인은 E 코드를 써요. 그래서 E는 5장으로, 5챕터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제품과 인간이 개발한 모든 기술이 이 환경의 환경 1에 포함이 되고요. 환경 2는 그야말로 자연환경, 인공환경, 이런 거예요. 도구 같은 거. 그 다음에 이제 그 날씨나,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같은 그런 바이러스는 이 2에 해당이 돼요. 그리고 이제 3과 4는 중요하기 때문에 같은 내용을 2개를 나눴어요. 3은 뭐냐면,
나 이외의 모든 사회적인 관계를 얘기해요. 친척, 가족부터 그 다음에 교사나 공식적인 사람, 그다음에 낯선 타인, 그 다음에 뭐 어떤 복지나 보건 종사자 이런 사람들과의 관계가 있느냐 없느냐. 그리고 D사는 똑같이 그 사람들이 그 태도를 가지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각 사람들의 이제 당사자를 둘러싼 각 사람들의 태도가 있어요. 그래서 사회적 환경을 굉장히 중요한 요인으로 봤기 때문에 두 가지로 나누고요. 맨 마지막은 이제 지역사회뿐 아니라 각 정책, 시 단위나 아니면 전 국제 단위의 서비스와 시스템과 정책을 반영합니다. ICF에서는, WHO에서는 자신있게 이야기하는 것은 이 1에서 5에 담지 못하는 외부 다른 환경 요인이 있다면 알려달라. 그래서 매번 국제적으로 늘 이 코드에 더 들어갈 것이 있는지를 논의하고 회의를 하고 승인하고 기각하는 과정을 갖고 있어요. 그 다음에 보라색인 개인적 요인은 이렇게 코드화하기가 좀 어렵더라. 그래서 주관적으로 서술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서 ICF 안에 코드로 분류되진 않았어요.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 우선 이제 제일 위쪽에는 진단을 둔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자폐 스펙트럼 장애라고 하는 진단명은 ICD에서 가지고 와요. 그래서 자폐 스펙트럼 장애 진단은 사실은 의료진에서 내리고요. 이 자폐 스펙트럼 장애인 사람의 보편적인 특징은 여기 빨간색으로 표시한 부분에 어려움들이 있더라라는 게 영구적으로 밝혀져 있어요. 일단 지적 기능이나 어떤 그 감각 기능이나 아니면 감정 기능이 좀 어렵고 어떤 경우는 음성이나 말하기 기능이 어려운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자폐 스펙트럼 장애인 사람이 면역이 좀 어렵고요. 그 다음에 소화기 어렵다고 해요. 소화가 잘 안 되는 경우도 참 많습니다. 이런 내용을 알고 계시면 정말 좋겠죠. 그리고 나면 이제 피부에 아토피도 있고요. 그리고 오른쪽에 저희가 이제 직접 관찰하셔야 되는 주간보호센터나 이제 발달장애인을 생활에서 만나시는 분들은 이렇게 노란색에 있는 부분은 좀 달라요. 그 아래쪽에 보면 환경에서 제품과 기술이나 어떤 지원과 관계와 태도에 따라서 활동 참여의 노란색은 잘 될 수도 있고 잘 안 될 수도 있고 그래요. 그런데 이제 파란색, 의사소통이나 대인 상호작용이나 이런 활동들은 3번하고 7번 같은 경우는 왼쪽의 신체 기능 때문에 기본적으로 어려움을 좀 갖고 있어요. 그런데 환경과 사회에서 그 사회 정책이 어떠냐에 따라서 누구라도 직업을 갖게 아니면 누구라도 통합교육을 받을 수 있게 교육과 산업 서비스가 제도가 정착이 되어 있다 그러면 활동 참여에서 8번, 9번 같은 경우는 사실은 역시 또 영향을 받는 거죠. 그래서 노란색과 빨간색에 대해서 영향을 받는 부분을 활동 참여에서 좀 표시를 해봤습니다. 지적장애인 경우인 사람들은 거의 비슷한데요. 거의 비슷한데 지적장애인의 좀 차이는 예를 들면 저는 여기 다운증후군이 21번 상염색체 이상인 진단을 하나 가져와 봤어요. 지적장애인도 너무 다양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의 그 신체 기능과 구조가 어떻게 다른지는 개인마다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 의료정보 사실 중요하고요. 상염색체 이상이 21번에 문제가 있는 사람들, 다운증후군인 사람들은 신체 기능에 보면 심혈관계, 심장에 장애가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무리하게 활동하면 위험하고, 그 다음에 7번에 있는 것처럼 신경근, 뼈내 이런 부분이 굉장히 문제가 있을 수도 있거든요. 이런 부분을 같이 이해하고, 대신에 다운증후군인 사람들은 활동 참여에서 보면 의사소통의 기능은 어렵지만 7번의 대인상호작용 기능은 상대적으로 높은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니 ICF를 놓고 한 사람을 잘 살펴보면 여러 상황들이 차이가 있을 수 있겠다. 차이를 저희가 알 수 있겠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한 사람에 대한 저희가 그래프를 만들어 봤어요. 보통은 ICF를 막 서술하는 부분도 있지만 선생님들 많이 사용하시는 어떤 적응행동 검사나 평가를 보면 이런 그 아래쪽에 X축을 보시면 기능적인 특징이 하나 타고난 거, 분홍색은 좀 타고난 부분에 대한 것을 좀 진하게 칠했고요. 아래쪽에 파란색은 후천적으로 경험해야 좀 잘하는 것들 이렇게 표시를 해봤어요. 사람의 발달을 이렇게 타고난 신체 기능에 대한 부분과 그 다음에 경험의 활동 참여에 대한 부분으로 봤을 때 이것이 발달장애가 있는 사람이라고 해도 똑같은 사람이 한 명도 없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초록색의 그래프를 그릴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갈색 그래프 같이 발달 양상은 사람마다 다 달라요. 그러니까 진단이 같아도 그 사람의 경험과 수행을 통한 활동 참여는 되게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요런 그림을 한번 그려보면 여기 초록색을 보면 일과 활동은 이 사람이 참여가 좀 어렵고 운동 기능은 높다.
이런 식으로 저희가 일상에서 봤어요. 이 사람 특징은 사람과 상호작용이 어렵고 언어 표현이 잘 안 되고 촉각이나 감각에 대한 과민함, 둔감함이 있고 어떤 일상의 루틴, 습관이나 일과 변화를 되게 힘들어하는 이런 사람이 있다. 네, 이 사람은 대체적으로 자폐 성향이 있는 사람들이 이런 양상을 그린다는 거죠. 예, 대체적으로 그렇다는 거예요. 네, 그런 부분을 저희가 좀 이해를 해야 될 필요가 있죠. 그러니 도전적 행동이라고 말하는 어려운 행동이 있는 분들은 이렇게 일상에서 놀이를 하고 소통을 하고 일과를 지키는 것이 되게 어려운 상황에서 내 몸에 움직이는 기능이 되게 좋잖아요. 그러면 분노하고 화가 날 때 놀이나 활동으로 풀 수 없고 운동에 대한 부분에 에너지로 푸니까 타협을 하거나 운동에 대한 움직임으로 나타나는 그런 부작용이 좀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렇게 저희가 이해를 해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어떤 사람은 학습 기능은 좋을 수 있는데 운동 기능이 너무 어려워서 표현이 어려워요. 여기 보시면 여기는 뇌성마비 아이의 그림인데요. 여기 옷을 입었어요. 근데 이 옷은 어머니, 아버지, 부모님이 이렇게 같이 착용을 하면 이 옷을 입은 아이들이 걷지 못하고 이렇게 몸을 움직일 수 없는데 어른이 움직이기 때문에 이 아이들이 움직일 수 있는 것처럼 다른 또래들하고 같은 눈높이로 보이게 되죠. 그러니까 이 경우는 운동이 어려움이 있지만 외부의 도움을 받아서 참여할 수 있는 지원을 받죠. 여기서 중요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런 그래프, 이제 여기 그래프에서 잘하고 어렵고, 그 다음에 어렵고 쉽고 이런 부분들이 그 사람을 개선해서 바꿀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환경 지원을 통해서 그 사람의 참여가 향상이 된다. 아니면 그 사람의 어려움이 환경에 대해서 비롯될 수 있다. 이렇게 저희가 생각해야 된다는 거죠. 아까 이제 김성남 박사님도 계속 그런 부분을 많이 강조하셨거든요. 네. 활동을 위해서는 외부적 도움이 필요한 상황이 있는 것이 이제 장애인의 상황입니다. 그러면 이제 저희가 네, 여기까지 일단 하고 조금 쉴게요. ICF에서 이제 정리를 하자면 사람에 대한 부분을 정리를 할 때 이제 제일 건강하냐 건강하지 않느냐라고 하는 부분은 건강하냐 병이 있느냐를 제일 위에서 보고 그 다음에는 흔히 우리가 장애인이다, 장애가 있다 없다 이 부분을 단지 발달장애가 있다, 자폐 성향이 있다 그래서 그 사람이 무조건 어렵다 이런 것이 아니고 각 개인마다 굉장히 다양한 이유가 있는데 그것을 적어도 이렇게 5칸의 네모로는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체가 잘 기능하느냐, 신체가 잘 기능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장애 용어로 뭐라고 하냐면 손상이 있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신체 기능에 어려움이 있는 사람은, 장애가 있는 사람은 손상이 있다. 그 다음 활동에 장애가 있다 그러면 활동에 제한이 있다. 그 다음에 사회적 참여가 어렵다 그러면 사회적 제약이 있다. 장애에 대한 용어는 손상과 제한과 제약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발달장애인은 어떤 신체 기능에는 손상이 없어요. 운동 기능에 손상이 없어요. 그런데 의사소통 활동에는 제한이 있어요. 그런데 또 좋은 가족 안에서 이해를 받다면 가족 안에 참여는 가능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 손상과 제한과 제약은 똑같이 사용되지 않아요. 무엇에 의해서? 아래쪽에 있는 환경의 촉진과 장벽에 의해서 달라진다는 게 가장 큰 영향으로 연구 보고도 나와 있고 이미 증명이 돼 있어요. 그래서 환경은 촉진 요인이 될 수도 있고 장벽 요인이 될 수 있어요. 가족이 촉진이 될 수도 있고 장벽이 될 수도 있어요. 그다음에 이제 이용자를 만나는 종사자인 선생님들 스스로가 촉진이 될 수도 있고 장벽이 될 수도 있어요. 저 같은 경우는 제가 좀 등치가 큽니다. 그리고 목소리가 커요. 예민한 기능을 가지고 있는 자폐 성향인 사람의 감각이 예민한 사람하고는 의사소통에 제한이 생기는 제가 장벽 요인이 돼요. 근데 ADHD처럼 에너지가 많은 사람은 저 같은 사람이 서로 촉진이 돼서 놀이터에서 60분을 뛰어노는 거죠. 그러니 그런 다양한 촉진과 장벽의 요인으로 이제 활동과 참여가 바뀌기도 하고 그러면서 발견해 나가는 거예요. 계속 발견하는 거예요. 그 한 개인이 어떤 동기를 갖고 어떤 흥미를 가지고 사는가 그리고 그 개인의 촉진 요인과 장벽 요인은 무엇인가 이런 부분을 저희가 한 사람을 놓고 잘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제가 이제 이건 하나 예예요. 이거는 정답이 아니고요. 방금 봤던 ICF는 이런 식으로 주관적인 게 아니라 서술식으로 쓸 수 있다는 거를 이제 하나 예만 드러났어요. 요거는 이제 어떤 정보에 대한 개인 정보니까 좀 잠깐 이것저것 섞어놨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어떤 남자의 10대 후반인 사람이 있다. 그럼 개인 요인에다가 이 사람의 개인 정보 쓰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사람은 신체 기능에는 지적 기능이 어렵고, 감정 조절이 어렵고, 수면 기능이 어렵고, 어려움을 이제 초록색으로 많이 표현을 해놨네요. 발, 무릎, 관절에 변형이 있다. 그러면 이런 초록색의 왼쪽에 신체 구조의 기능의 어려움을 가지고 건강에 대한 진단을 의사나 이제 진단하는 사람들 내려요. 그 대신에 활동에서 참여해서 분홍색은 좋아하고 잘하는 것, 그 다음에 주황색은 어렵고 힘든 것을 이렇게 분류를 하는 것은 의료진이 하는 일이 아니고요. 가족이 하고 교사가 하고 사실은 가까이 있는 그 관찰자들이 하고 스스로가 하게 돼요. 그래서 일부분을 정보를 다 모아서 이제 그 사람이 소속된 학교나 아니면 기관에서 아니면 직장에서 그 사람에 대한 정보를 서로 공유를 한다면 환경 조정이 되기가 좋겠죠. 그러니 환경에 이제 보라색으로 쓰여진 이 내용이 활동과 참여에 어떤 영향을 주냐 이런 화살표를 저희가 이제 추측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바라본다는 걸 저희가 좀 생각하고 그럼 잠시 10분 좀 쉬었다가 그 다음 시간 좀 진행하겠습니다. 식사하시고 나셨는데 피곤하실 텐데 잠깐 스트레치 하시고 10분에 만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